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거나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더 많은 걸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고 심하면 세상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러한 재능이 주어지지 않은 걸까? 하고 말이죠. 누구는 부모의 경제적 후원을 많이 받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가진 것 없는 흙수저인가 한탄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재능이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지능지수가 조금 낮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적다고 해서 인생의 결과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닦인 구리는 갓 캐낸 금보다 더 눈에 띄기 쉽다는 말이죠. 금보다 구리가 더욱 쓰임이 많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만나셔야죠.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노동 여건, 또 연금 등 우리 삶을 바꿔놓을 공약과 정책들이 이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하나씩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6배 커진 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라면이 한 컵에 8인분이라고 합니다. 8인분. 이걸 누가 사 먹는가 봤더니 Z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거거익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펀슈머, 재미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내드릴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상품도 함께 나가는 경제상식 퀴즈.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단일 재산으로 놓고 보면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부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 가치가 11조 9,800억 원, 거의 12조 원의 가치에 이른다고 하네요. 정부가 이 국유재산을 공개한 이후 부동의 1위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것의 가치가 높더라고요. 땅도 많이 차지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요. 또 요금도 받을 수 있고요. 인천과 강릉, 영동 노선은 8조 800억 원의 가치, 서울과 목포, 서해안 이것도 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시려고 이 위를 올라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것처럼 쭉쭉 뻗었으면 좋겠네요. 자, 교차로와 신호등이 없어서 장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 영어로는 하이웨이. 이 정도면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개표 방송들 다들 보셨죠? 네. 이번에 시청률도 높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 쪽, 경제 정책 쪽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우선은 이번에 당선이 된 인사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뭐니 해도 저는 염현석 기자. 부처 출입을 조금 오래 해서 그런지 저기 관료 출신들 후보자들이 되게 자주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했을 때마다 관료 출신들이 딱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접전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다가 되게 늦게 잤는데요. 보면 이제 대부분 관료 출신들 중에 기재부 출신들이 역시 약진을 했고 네. 보면 뭐 기타 이제 다른 부처들은 조금 약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부터 살펴보면 이제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송원석 후보자 당선인, 이종욱 당선인, 박수민 당선인, 그다음에 박성훈 당선인 이렇게 이제 포진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도걸 당선인, 조인철 당선인, 임광현 당선인이 이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같이 취재 활동을 했던 몇몇 분들도 있어서 좀 반가웠었고요. 또 나머지는 또 기업인들도 우리 또 경제를 좀 다루고 있으니까 눈에 좀 띄었었는데 기업인들은 제가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이어서 너무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총선이라는 게 정치부를 출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막 취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후보가 우리가 254개인가 거기에만 해도 3명씩만 2명씩만 해도 500명의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관심이 갖는 사람들 위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분들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기자. 예. 기업으로 가보면은 이제 저 기업인들 사장님들 출신들이 이번에 뛰셔가지고 조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기업인들? 네, 근데 갤럭시 성공신화 주역으로 이제 꼽히는 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강남병에서 지금 일찌감치 좀 당선을 확정을 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고요. 또 이 고 당선인하고 함께 또 여당에서는 뭐 안철수 당선인은 사실 기업인으로 이제 분류하기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안랩 창업 주시니까 네. 호환을 한번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어쨌든 한 분이 뛰셨는데 뭐 결국은 이제 당선이 안 되신 뭐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공영훈 사장님 뭐 이제 조금 현대차 당선이 안 출신. 됐고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인들 가운데서는 좀 그렇게 좀 보이고 사실 뭐 기업인 출신들이 과거 약간 어떤 이 국회에 비하면은 조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현업에서 뛰셨던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총선이었습니다. 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참 화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슈퍼카를 타는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뭐 이런 짤도 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야당이 압승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이 때문에 경제 정책 방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 이제 주도 주목이 되는데 우선은 증시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박수익 기자. 네. 네, 일단 야당 범야권이라고 하는 야당이 192석이죠. 그 국민의힘이 108석이고 192석이면은 사실 모든 법안들을 본인들의 뜻대로 쟁점 있는 법안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의석이고 반대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은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제도 뭐 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기업 밸류업, 그리고 금투세 뭐 이런 건데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네. 이게 기업 밸류업 자체는 이제 상장사들이 스스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여라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유도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당근책을 주기 위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게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 법인세를 덜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배당 소득을 이제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나 큰 손들이 세금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니까 그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 배당을 많이 하고 또 자사주 소각 많이 해라.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려면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법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계속 이제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밸류업을 하는데 이게 당근책을 줄 게 마땅치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기업 밸류업을 주도해온 곳이 사실 이제 정부 내에서도 금융당국 그리고 거래소인데 거래소는 이제 뭐 최근 거래소 이사장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은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총리부터 해서 이제 인적 쇄신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각론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나 이복근 금감원장도 이런 금융당국 수장들로 교체를 하는 인사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실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다 정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서 공시를 하고 하겠지만 정책을 마련 단계에서는 사실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지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은 일단 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밸류업에 대해서 그 방향은 뭐 여야가 공통된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네. 이견들이 있는. 근데 이제 염려하는 건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만 저평가받던 상황을 과연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으로 이제 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좀 다른 기자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증시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뭐 대부분 들어보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보면 물론 제도적인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 어떤 게 나오면 항상 뭔가가 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게 과연 우리 소액주주들을 위한 아니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밸류업인지 아니면 뭐 기업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오너가들을 위한 밸류업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무슨 뭐 밸류업 정책 그리고 뭐 여야가 내세운 이런 정책적인 토론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좀 공정하다라는 이런 시장 우리도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겠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먼저 좀 줘야 되는 노력도 좀 같이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아닙니까? 사실 이제 밸류 프로그램은 앞에서 염현석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같은 돈을 기업이 벌었을 때 미국 기업은 뭐 한 50% 올라가는데 한국 기업은 한 5% 오르다 다시 빠지고 이런 현상이 또 개선이 돼야 사실은 그 시장에서 세금도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밸류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추진이 됩니다. 그게 금융투자소득세고 지금 여당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야당은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에 금투세를 만들었으니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또 2년은 유예를 했었고 이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백상경 기자가 좀 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세는 아무래도 조금 그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물 건너간 것 같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뭐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떤 근로자들의 소득 쪽에서 메꾸고 금융투자 소득에서는 좀 감세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논지로 좀 뭐 반대를 좀 해왔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금투세 법안 통과시키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박수익 기자가 지금 증권부장 네네, 이시죠? 맞습니다. 예. 증권부장이 보는 이 금투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 금투세와 앞서 얘기했던 밸류업 하나의 전체 패키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기업 밸류업은 이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동력이 조금 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밸류업과 관련한 정책에서 사실 핵심은 뭐 인센티브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주체가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이런 정책은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견이 없는 그래서 민주당의 의지대로 또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고 반면 금투세는 이제 여당이 폐지를 하자고 했고 야당은 민주당은 계속 이 내년 시행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본시장 공약들이 저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하반기에 좀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말하면은 민주당의 공약인 소위 말하는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금투세를 좀 더 손을 보거나 유예를 하는 안과 또 하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밸류업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분리 과세인데 이런 이 세법이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22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법도 개정되면서 배당 분리 과세를 하면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만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또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손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법안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돼서 최근에 또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강세이고 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도 출시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 있지만 그걸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거 이후에는 이거 그러면 도입이 되는 겁니까? 뭐 이게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게요. 여야 둘 다 이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찌 됐건 우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암호화폐 같은 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시행 단계에서 실제로 이거를 ETF를 출시를 하고 운용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간 상한이 없는 이런 위험한 투자 물건에 대해서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실패했었을 때 떨어졌을 때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부처 뭐 금융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또 여전히 또 조금씩은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약간 좀 부정적인 거라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어떻게든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죠. 법을 만들면 또 행정부는 또 따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산으로 가지 않을 좀 산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규제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좋아하는 거는 벌 때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바꿨을 때 여러 규제들이 막 들어와서 그 상한선들이 제한이 되고 이러면 경쟁력이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7916님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걷고 거래세는 낮춰주면 공정할 듯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요 제 생각은 좀 개인적인 생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세를 낮춰주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좋을까요? 단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거고 특히 거래세를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내는데 거래세를 낮추면 외국인 기관 거래 많이 하는 데들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도 또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기업 분야와 노동 분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총도 그렇고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너나 할 것 없이 이번에도 뭐 입장문을 냈어요. 선거 이후에. 또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장 저는 노동 분야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이 내용은 이제 단체 교섭을 할 때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을 늘리고 확대하고 그리고 파업을 했을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좀 그걸 그 범위를 좀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무분별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런 법안인데 이게 일단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지금 192석이란 말이죠. 다 민주당과 비례위생정당 포함해도 175석에 조국혁신당 포함해 180석이 넘고 이 180석의 의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안들은 우리가 151석만 얻어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쟁점 있는 법안들은 과거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숙고기간을 많이 두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쟁점이 되는 법안이죠. 그런데 이런 법안조차도 이제 180석 재적 의원을 5분의 3을 확보로 한 정당이 있으면 이것도 다른 정당 협조 없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하고 이때 그러면 다시 또 이 법안들에 대해서 아직 명시적인 입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108석을 보유한 강력한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이 다시 한번 탄생을 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의 처리가 노동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경영인 출신 당선인들은 좀 줄고 노조 출신 당선인들이 네, 좀 네. 늘어서 약간 조금 그래도 노동계 쪽에 힘이 좀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은 나오더라고요.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 직장인 분들은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얘기가 사실은 되게 빠질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원래 이제 주 최대 69시간 뭐 이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반발에 좀 휩쓸리니까 이제 주 52시간 틀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일부 업종 뭐 직종에 따라서 뭐 유연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주지의 사실대로 지금 뭐 야권에서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부터 이미 야당은 오히려 이 정부의 어떤 근로 시간을 어떤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고 오히려 주 4일제 뭐 이런 얘기들도 꺼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아마 좀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경영자 측에서는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기업 노동 염혜숙 쪽에서 네.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어떻게 좀 할 거냐 이거에 관련돼서도 그 재계 단체에서는 굉장히 이거 관심 사항이거든요. 원래 이거를 뭐 유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뭐 좀 유연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쭉 해왔었었는데 아마 이게 회기가 이제 넘어가고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재계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제 6개 재계 단체라고 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 실제로 많이 만나 보면요. 가장 먼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52시간 유연화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꼽고 있던데요. 이거는 정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거여서 쉽게 이제 해결되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건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든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야권이 좀 강세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런 사용자 측보다는 노동자 측의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금 개혁 아닙니까? 연금 개혁. 이거는 총선 이후에 사실 이거는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공감은 하는 바인데 이거 역시 중요한 건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좀 갈릴까요? 그 지금 박수익 기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보험료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은 좀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는 거는 양당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고 난 뒤에 받을 또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올릴 것인지를 놓고 좀 이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이 연금 논의는 진짜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안 하면은 2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로부터 다시 1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항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개혁이 선거 앞두고 다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실 제대로 된 계획을 못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이거 솔직하게 정치권에서도 이걸 기본 전제를 깔고 그게 맞게끔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나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연금 제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자기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유야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인들은 사실 몇 년 일 안 하고 임기가 4년이고 뭐 대통령 5년이고 하니까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많이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만큼은 정말 22대 국회에서 되게 시급하게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도 그 연금 특별위원회가 있죠. 거기서도 지금 다양한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속도를 내야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볼까요?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고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PF 부실 문제는 또 여전하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 시장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제 최대 관심사이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요즘 같은 거 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그냥 금리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 국면으로 조금씩 이제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에 전환이 되는 것 같고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꺾이면 이제 또 다시 또 하락 보합이나 하락으로 좀 더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는 거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국회나 뭐 정부에서 다양한 법안이나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백약이 무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건 우리 이미 2019년에도 한번 봤었고요. 코로나 전국 때도 봤었고요. 2014년 때도 한번 봤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급락기에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아니면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그 상황이 해결될 때쯤에 정책이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물을 뿌릴 수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좀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여러 금융시장 상황과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부동산 뭐 이렇게 조금 한 번씩 뭐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실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약간 뭐 그런 분들이 조금 뭐 생기긴 생겼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내가 나중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왔을 때 어디를 살까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니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사지는 않는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총선 이슈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갈 텐데 이거 지금 뭐 당장 지금 2분기 더 3분기 뭐 넘어가고 이제 계속 시간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총선 이후라고 해도 딱히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뭐 모멘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경제 상식 퀴즈 한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2대 국회도 많은 그 걱정과 또 기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 좀 잘하는 국회가 22대 국회로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임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기는 이제 6월부터 시작이죠, 참고로. 경제 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국내 도로의 총 길이가 약 1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4.5%가 통행료를 받는 유료 도로고요. 대부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약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이 운영하는 이곳은 계속해서 뭐 요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차가 한꺼번에 먼 곳까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곳, 특히 중간중간 휴게소 들르는 재미가 쏠쏠한 이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고요. 5868님이 하이패스. 네 글자이긴 맞는데 여기 그 길 위에 이게 달려있죠. 그리고 송후님이 활주로. 또 토지, 철도라는 오답도 들어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2978님을 비롯해서 정답 이제 맞춰주셨고요. 벚꽃이 지기 전에 여행 가고 싶네요라고 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대부분 벚꽃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예, 아이고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파란 잎도 예, 아름답고 좋습니다. 6632님이 경부 이 도로는 1번인데요. 도로 번호는 세로로 되어 있으면 홀수, 가로로 되어 있으면 짝수 번호라던데요. 그렇죠. 예. 국토를 종으로 가르면 홀수, 그리고 횡으로 가로로 가르게 되면은 짝수 번호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세 분은 세숫대야 냉면 드셔보셨나요? 아예 그래요. 먹어봤습니다. 정말 큰 냉면. 근데 요즘에는 세숫대야 냉면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런 게 엄청 유행이라면서요. 네, 뭐그 백상경 기자. 인터넷 방송 뭐 이런데 많이 뭐 등장하곤 하는데요. BJ들이 먹방에. 이렇게 먹방할 때 많이 네. 쓰죠. 그 8인분짜리 컵라면. 뭐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라면인데 이걸 한 8개 다 합쳐놓은 것만큼 진짜 용기도 크고요. 그는 컵 라면이 아니라 거의 뭐 그러면 세숫대야 라면 세숫대야 정도. 그렇죠. 뭐 거의 그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굉장히 큰 라면들도 있고 얼굴만한 뭐 삼각김밥이랄지 이 되게 이렇게 팔뚝만한 핫도그랄지 굉장히 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있다고 이게 합니다. 그냥 일반 상품으로 팔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일반 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근데 뭐 완전히 대중화된 이제 다 어딜 가나 파는 이런 상품들까지는 아니고 한정판. 이렇게. 한정된 수량을 생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찾아다니려고 뭐 편의점 런을 하는 그런 것 과정들까지도 방송되는 뭐 이런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편의점 런이라고 합니까? 그 사러 달려가는 거. 오픈런. 네. 저는 이 큰 도시락 라면 같은 거를 여의도에서 사서 한번 후배 기자들이 그 찍더라고요, 유튜브 컨텐츠로. 그래서 네. 이제 남자 기자 3명이서 그걸 먹는 거를 이제 찍었는데 못 먹더라고요.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먹을 정도로 양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국물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어쨌든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큰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8인분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재미 때문에 사는 겁니까? 왜 이런 음식에 환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사실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 돌파했다 이런 네. 통계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1,000만 가구면 한 42%. 사회적 그런 거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일부에서는 고물가 때문에 이런 상품이 유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저는 네. 그거는 너무 좀 이상한 분석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락 용기 같이 생긴 그 컵라면 저도 한번 초등학생 조카가 사와서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먹었는데 정말 솔직히 제 입맛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1인분짜리가 맛있고 굉장히 일단 맛이 없고 삼각김밥도 되게 큰 게 최근에 나왔는데 그 650g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조그마한 삼각김밥 4개를 합친 용량인데 가격이 5,900원이에요. 와. 그러면 이게 1한 개짜리 삼각김밥 곱하기 4 했을 때는 5,900원이라는 게 싸 보이긴 한데 5,900원이면은 이건 차라리 분식집에 가서 김밥 한 줄 사거나 네. 아니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 김밥 재료 세트 사도 5,900원이면 사실 집에서 말아서 이렇게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고물가와는 관련이 없고 그냥 이거는 유행 같아요. 그냥 재미다. 가잼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가잼비. 가성비와 재미 합성어 가잼비. 이러니까 이제 박수익 기자도 Z세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잼비가 있는 가잼비. 음식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음식에서도 이렇게 큰 거일수록 좋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인 이유긴 하지만 이런 거거익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군대 처음 갔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자대 배치받은 첫날 정말 거거익선을 너무 당해가지고 밥을 고봉밥을 이렇게 줘서 이걸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이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저걸 도대체 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건 그냥 옛날 개인적으로. 사람이라서 그래요. 옛날 사람이라서 꼰대라서. 요즘 이제 Z세대들은 이런 거를 재미있게 즐기고 내가 즐기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또 한 번 재미를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 MZ 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 경험을 중시한다, 특별한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점은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경험을 특별하게 하고 그걸 공유하는 걸 사실 좋아하는 거거든요. MZ 세대의 그래서 소비 특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의 전략으로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큰 상품, 굉장히 많은 용량의 상품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을 갖게 되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남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어떤 뭐 맛집에 뭘 먹었다라고 하면 그 맛이 뭐고 거기가 어떻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안 유명한 데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세숫대야 냉면처럼 큰 이 뭐 라면, 컵라면, 8인분짜리 컵라면을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 너 그거 먹었어? 바로 그냥 공유가 쉽게 되고 사진 한 장으로 쉽게 경험이 확산되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약간 방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네. 마음도 나누고 재미도 나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SNS 시대가 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554님이 편의점 하는 친구가 가져와서 8명 성인이 먹었는데 진짜 다 못 먹었어요. 시각적으로 질리는 듯해요. 처음엔 재미, 먹다 보면 질리고 1703님도 우리가 6인 가족인데요. 대식가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어서 컵라면 이거 8인분짜리 도전해봤는데 다 못 먹겠더라고요. 라고. 이거 시도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송우님은 거거익선은 낭비요, 환경오염입니다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소비 경기가 원체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불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마케팅 수단이 또 될 수도 있겠어요. 이 편의점 그 지금 교수님 했던 도시락처럼 생긴 그런 이 대용량의 그 라면이 지금 여기도 지금 두 명의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편의점의 컵라면 판매 순위에서 그 1위, 그다음에 2위 두 개가 전부 다 그 대용량으로 차지해. 물론 뭐 한 개 팔리더라도 다른 작은 컵라면들 뭐 한 7, 10개 팔리는 것과 비슷한 매출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매출 금액으로 따지면 그만큼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인가는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사 먹어보고 재구매율 통계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일단은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신기하고 경험한 분들에 대한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좀 지속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브랜드 파워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마케팅 비용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기업들은 쓰는 돈이고 사실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유행일 수도 있고 위에 또 규격 외의 상품을 만들게 되면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생산 라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한 비용이 과연 이 뭐 팔아서 버는 돈만큼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사실은 이걸 팔아서 돈은 안 된다가 뭐 정답이긴 하죠. 근데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 가치의 제고 이 부분을 노리고 화제가 되면은 뭐 일반 그 이 8인분짜리 상품이 1인분짜리도 같이 잘 팔리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시너지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벤트를 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좀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과자도 증설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네, 하물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용으로 나온 게 인기 많다고 해서 뭐 8인분짜리 라면의 생산 라인을 갑자기 증설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꼭 이런 얘기 나오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사게 됩니다. 제가 저희가 그 행동경제학 시간에도 얼마 전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사회규범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면은 나도 이거 따라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그 유통이나 이런 식품 기업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큰 음식들 그리고 여러 트렌드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트렌드에 뒤처지면 아까 백 기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 라인을 늘려서 확 치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모아서 여러 종류의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정말 그 기로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성비 싸움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가성비 싸움보다 이 아이디어 싸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비자층을
브랜드 자체의 소비자층을 늘리느냐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고 합니다. 신승호님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K식품의 마케팅일 수도 있겠네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석현님이 지금 편의점에서도 안 팔려서 떨이로 내놓는 것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정연희님이 너무 광고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가 뭐 특정 상품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광고를 주시겠다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먹겠습니까? 청취자분들 드리지. 와사비 이런 것처럼 저희가 상품 많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저희야 좋고. 해서 너무 또 과하면은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재미 그리고 이게 적당하게 소비와 내수 경기를 또 진작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딱 그 정도 선이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나면 참 깔끔하고 멋있어지는데 그 직전, 재개발이 진행되기 직전은 사실은 좀 흉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길고양이, 또 누군가 버려놓고 간 반려동물들, 그리고 거기에 또 식물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참 특이한 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얼리즘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템을 찾지?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 유기 동물은 들어봤는데 유기 식물과 관련된 체험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재개발 단지에 어떻게 유기 식물이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적막한 빈집 앞에 이제 다 깨진 식물 화분 막 놓여 있고, 꽃은 대문을 가로막고 피고 있고요. 담쟁이는 창문을 다 덮고, 이 밖에도 뭐 화분만 빼가고 덩그러니 남은 눕혀져 있는 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방치된 메마른 식물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트럭에 다 짐 싣고 떠났는데 네. 식물은 남겨두고 뭐 쓰레기 더미 사이에 버려져 있기도 하고, 이게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 이제 포크레인이 쓸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생명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된 식물이라는 건 거기서 자생적으로 난 잡초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다가 네. 놓고 간 화분 같은 거 이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식물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거기 원장님하고 같이 재개발 현장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구조한 거예요. 네, 야, 맞습니다. 이게 표현이 진짜 식물을 구조했다라는 것도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보고 처음 써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난 빈집인지 뭐 버려진 식물이 맞는지를 확실히 본 다음에 구조를 시작하는 건데요. 메마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하나 살짝 꺾어봐요. 그래서 초록색이 나오면 아직 살아있다. 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갈색빛을 띠면 이미 죽었구나 하고, 이미 말라버린 거는 이제 구조해서 데려가도 다시 살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다고요. 네. 살아있는 거는 이제 호미로 살살 파서 신문지에 놓은 다음에 뿌리에 이제 물을 뿌려서 유치원에 데려갈 때까지 좀 놔두는 거죠. 유치원에 데려간다. 네, 식물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가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식물을 구조해서 데려가는 곳이 식물 유치원.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 식물 유치원 원장님하고 같이 갔던 거죠? 맞습니다. 이분은 네. 어떻게 하다가 식물 구조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 3년 전에 유령도시 같은 이 재개발 단지 산책하다가 네. 구석구석에 이제 초록빛 식물들이 눈에 밟혔대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근데 덩그러니 놓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싹이 트고 생명이 이제 피어나는 걸 보면서 구조를 좀 해야겠다. 근데 그동안은 보통 장미, 뭐 벚꽃 이런 유명한 식물들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작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식물들 이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 살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바위취, 비비추, 뭐 애기똥풀, 섬초롱꽃 이런 아름답고 소담한 이름들이 다 있는데 네. 버려진 식물들이면 다 식물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고요. 재개발단지에서 이제 홀로 버티다가 이런 식물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2년 전에서 뭐 노량진에서 구조한 국화예요. 설명해 주시는데 꽃을 뭐 이미 잘 피우고 있고 지난해 뭐 재개발구역에서 내려온 덩굴 이것도 구조할 때 뿌리가 약간 뽑혀서 죽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야, 노량진에서 구조한 국화예요. 이게 어디 재개발 구역에서 구조한 유기견이에요가 아니라 네. 이게 참 색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아는 분들 눈에나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풀 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그렇죠. 다 그냥 잡초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날인데요.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한 번 동결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견은 없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도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도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구조를 했다. 식물을 구조했다.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 유치원에 계속 있게 되나요? 원장님께서 다 키우기는 어려우시니까 이 잘 키워줄 보호자를 일정 시기가 되면은 찾아주시거든요. 분양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뭐 이게 희귀하거나 특이한 종이 아니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스토리가 있어서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유치원에서 자라서 졸업한 식물이 30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 가지수가요? 네. 그 화분이요. 네. 이정민님이 식물도 버려지는 걸 보면 안타까웠어요라고 공감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구조해서 좋은 주인에게 이제 분양을 해주듯이 거의 네.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식물 분양 어떻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좀 비용을 받습니까? 원래는 음료 한 잔 값 정도만 받으시다가 네. 요즘에는 한 잔 사주세요, 뭐 이 정도. 그렇죠. 요즘에는 비영리 단체 지원을 그래도 받고 계셔가지고 무료로 분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니면서 식물을 구조하는데도 비용이 들 테고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뿌리째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어디서 담아서 드려야 될 테니까.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 식물을 구조한다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뭐 잡초를 뭐하러 구조하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하고 그 어차피 저 네. 버려두면 알아서 썩어서 퇴비 되는데 뭐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뭐 행여나 뭐 재건축 늦어지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으름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원장님은 식물유치원이 문을 닫는 게 꿈이라고 하십니다. 예? 사실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이사를 가면서 아예 사람들이 미리 버리고 가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추억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식물 유치원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그러면 좋다고 왔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인력과 비용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작은 나무나 작은 풀들만 구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큰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나무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옮기는 비용이 이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제가 서울시 쪽을 취재해 봤거든요. 중장비가 동원돼서 파내야 되니까. 네, 뿌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 이제 파야 하는데 들어올리려면 또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막상 이제 노령나무들은 심은 뒤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지자체에서 심고 싶다 이런 수요도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내 기관의 수요가 있으면 이식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연간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여서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네요. 조금 전에 정혜린 님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철거 현장에 식물도 버려지지만 아름드리 큰 나무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정혜리 님도 30-40년 된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뭐 높은 비중으로 베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하남시에 좀 유일하게 나무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무 고아원이 있습니까? 네. 식물 유치원 나무 고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버려질 나무들을 옮겨 심고 이제 가꾸면서 네. 뭐 가로수 공원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서 새로 태어나게 한 건데요. 2000년 초에 당시 하남에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민원 대상이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걸 매각하지 않고 옮겨서 여기 심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옮겨와서 나무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총 23,000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의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인데 이것도 한 6년 전부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적 그리고 비용적, 공간적 모두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호범님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 차원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주셨네요. 말씀입니다. 배려를 해야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식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식집사.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남 기자도 식물유치원에서 하나 분양받았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은평구 재개발단지에서 구했다는 시페루스라는 식물 두 뿌리를 입양을 했어요. 시페루스입니다. 저 네.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아까 들었는데 잠깐 검색해봤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거 잡초인 줄 알 것 같은 그러실 것 그렇게 같아요. 생겼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예. 좀 삭막하던 회사 책상에 뒀는데 예. 처음에는 환경이 이게 괜찮을까 해서 고민이 됐는데 이게 잘 자라는 흔한 식물이니까 데려가도 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데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리본도 병에 묶어놓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무럭무럭 잘 자라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 줄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것 역시 생명이고 또 다시 한번 갖고 보면은 한때는 잡초처럼 보였지만 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 꽃이 될 수도 있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체어리즘 함께하고 있는 남영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모두 마치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실버타운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봅니다. 고령화 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노후를 더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까? 실버타운 살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